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만 어제보다는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조금씩 풀리다가 수능 전날엔 또 비가 온 이후에는 다시 기온이 내려갈 것이라는 예보인데요. 수능이 연기됐습니다만 수능 한파는 어김없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항 지진 이재민들의 고통과 공포는 더욱 깊어진다는 게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 6시에 다시 진도 3.8의 여진이 발생해서 더욱 공포에 덜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이재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는 하루빨리 만들어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언제나처럼 월요일이 되면은 여러분을 찾아뵙는 월요일의 커플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하는 인사가 옛날에는 잘 풀어라 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무사히 끝내라.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종근입니다. 맞습니다. 그 함축적인 의미가 많네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진과 여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 시민들에게도 희망찬 새 아침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서영우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걱정해요. 여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이래가지고. 예.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부터 먼저 해야겠죠. 이종무 실장님. 네, 추미애 대표 미국 가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 동포 여러분들이 굉장히 환대를 하셨더라고요. 추불리, 추다르크 얼굴 크게 그려진 현수막도 달고 차기 여성 대통령감이다라는 질문도 받고 그래서인지 굉장히 기분이 좋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막 펌프질을 해주시는 질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추미애 대표가 집권 여당 그러니까 집권에서 1년 이내에 그런 그 정부의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권을 이렇게 그 마음껏 꿈꾸는 첫 번째 이 여당 대표이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서영우 소장님. 네,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해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유해 최고위원이 포항 지진을 낮아 했던 이야기인데요. 국가적 재난을 정쟁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습니다.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해서는 야당의 최고 지도부의 정치 지도부로서 시시비비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발생 자체가 문재인 정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게다가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 향해 내가 천심이라고 했지 언제 천벌을 받는다 그랬냐라며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는 유해 최고위원이 과연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유해 최고위원은 포항 시민들에게 즉시 사과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 모처럼 정부와 여야가 하나가 돼서 지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전 국민이 합심하여 재난을 이겨내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응분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유해 최고위원은 이게 천벌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느냐 이런 입장인 거는 확실합니다. 자, 이종구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절한 지진과 관련해서 적절한 그 멘트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사퇴하라든지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런데 일단 좀 과거를 좀 되돌이켜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이렇게 되돌아보면 언제나 서로 그 대통령한테 사실은 굉장히 험한 그런 이 말들을 집권 1년 차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 대선 불복이냐라고 이게 계속 이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이 되풀이되어 왔거든요. 짧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뭐 태어나서는 안 될 뭐 이 정부였다 이런 발언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이제 앞으로 사라져야 될, 근절돼야 될 그런 막말이 아닌가 싶고요. 막말 정치는 근절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정도 선에서 그만큼 질타를 했으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유해 최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노무현 정권 시절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수의 기승전 노무현 문재인 타령 좀 자중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튼 유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품격 없는 언행과 해프닝은 이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숨은 엑스맨이 아니고서야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 할 수 있을지 참 민망할 정도고요. 아무튼 보수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의 입당을 통해서 보수 혁신과 보수 통합에 나섰다고 하니 이왕 나선 김에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자질미달의 지도부도 교체해서 보수정당의 면모를 과감하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예. 진위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노무현 정부를 왜 얘기했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금의 야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그런 막말을 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거를 시비를 붙이시죠? 죄송합니다.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제가 뭐 하여튼 보수가 입만 열면 문재인 대통령 공격을 해서 약간 과민했나 봅니다. 사과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시진핑 주석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중국 측에서도 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우 실장님. 일단 김정은의 지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은 이룰 거 다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보시자고요. 그의 할아버지나 그의 아버지 김일성이나 김일성이 무슨 한마디를 했을 때 세계가 움직였나요? 세계가 출렁출렁거렸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한마디만 하면 세계가 막 움직입니다. 막 외신이 받고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계 1위라고 하는 G1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 바로 또 대응을 해주거든요. 자, 그만큼 위상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상무위원급 그러니까 최고 7인이 가장 이 높은 어떤 직인데 지난번에는 상무위원 제 7번째 순위의 그 상무위원이 왔는데 지금 온 그 승타오는 사실은 굉장히 순위가 낮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그 순위도 낮고, 그 다음에 사실 북핵과 관련해서 설득하러 왔고, 그러니까 뭘 보따리를 풀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럼 김정은은, 아니, 내가 지금 뭐 중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테고, 지금 사흘이 지났는데도 김정은이 만나주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어쨌든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는 사실은 별거 없다. 트럼프가 아무리 압력을 놓고 중국이 이번에 가서 설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사실 결과가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으리라는 건 예상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숭특사 방북 일정이 아마 내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북중 간에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과 국제사회 제재로 북중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그 북한의 북한의 중국 특사가 방문한 것이어서 관심을 끄는데요. 중국 특사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에 최고 지도자를 만나온 전례에 비춰볼 때 숭 부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서 북중 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이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숭 부장의 방북을 중요한 움직임 빅 무브라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숭 부장이 현재까지 최룡해와 이수영 노동당 부위원장 만나는 것으로 방북 일정을 마칠 경우에는 얼마 전에 끝난 중국 공산당 대회 결과를 설명해온 전통적 관례에 따른 것일 뿐 특별한 의미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황구유 15도 18일 사설에서 숭특사는 마법사가 아니다. 한반도 형세가 완화될지 여부의 열쇠는 미국과 북한 손에 달려있지 중국은 커다란 역할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대북 특사의 과도한 기대를 경계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숭부장 그러고 보니까 친하신 모양이에요. 네? 숭부장. 예. 한국에는 참 희귀한 그 이름이죠. 예, 숭부장. 참.
자, 전병헌 전 수석이죠. 이제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데 이게 좀 파장이 있겠죠? 이종훈 실장님? 일단 저는 지금 검찰의 하나의 어떤 예. 독자적인 수가 아닌가, 한 수가 아닌가 싶은 게 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전병헌 수석이 당시에 그 뇌물수수와 관련된 어떤 상황에서는 예. 야당 의원에 불과했어요. 수석이 아니었거든요. 일개 야당 의원이었어요. 물론 뭐 저 삼선 의원이긴 했지만 그런데 그 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야당 의원에게 물론 협회를 통해서지만 3억을 주고 그다음에 뭐 또 이 뭐 기프트 카드를 줬다면 나머지 여당 지금의 야당 그러니까 당시 여당 의원들한테는 안 줬을까요? 전혀 뭐 그러니까 의혹적입니다 이건. 그리고 또는 당시에 집권하고 있는 정부 또는 그러니까 미방위원장 뭐 장관 이런 어떤 상황이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때 굉장히 절박했거든요.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그중에서도 물론 수석이니까 지금 이 시작을 했지만 상당히 전방위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금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뭐 야당 의원들 15명도 수사 뭐 각각 개별적인 어떤 사건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내놓을 수 있는 사정 카드의 신호탄이다. 결국은 검찰이 그 공수처라든지 혹은 매 정권 바뀔 때마다 개혁을 당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카드의 하나의 이 첫 번째 장을 지금 꺼낸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예, 네, 모처럼 그 이종근 실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저는 일단 전병헌 전 그 청와대 정무수석의 그 검찰 소환에 대해서 적폐청산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데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검찰 개혁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가 검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요구가 높은데 아마 검찰이 이렇게 비리 수사에 대해서 그 힘을 쏟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봐라 검찰의 칼날은 아직도 무디지 않다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전에 왜 안대희 그 중수부장 시절에 국민들한테 꽃다발도 받고 무슨 칭찬 릴레이도 받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검찰 개혁을 앞두고 국민 검찰을 거듭남으로써 그런 예봉을 좀 피해가기 위한 여론 조성령인 것은 뭐 이해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서 검찰 개혁에 대한 정치권과 일종의 딜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서 정치권 사정의 칼날을 들이밀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수위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자구적인 노력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정치 검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검찰로 거듭나는 걸 환영하지만 이왕 국민검찰로 거듭난 거 제도 개혁으로 공수처라든가 수사권 독립으로까지 검찰이 스스로 나간다라면 오히려 이런 사정의 칼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국민들은 격려와 박수를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분이 의견이 같은 경우가 많아요. 매주 하나씩은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 사실 지금 여당 의원들 이 의원들도 떨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갈지는 그건 진짜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최경환 의원은 정말 이 의혹이 사실이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 이 정도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실장. 이번에 그 국정원과 관련한 모든 그 증언, 결정적인 증언은 이현수 기조실장으로부터 나온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1억 건도 사실은 그 문건에서 발견이 됐다는데 실제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는데 기재부 장관한테 1억 뭐 최경환 이렇게 써져 있다는데 그것 역시 이현수 기조실장이 협조를 하지 않았으면 발견되지 않을 문건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정원 기조실장은 정부에서 임명을 하죠. 가장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왜냐하면 지금 드러났듯이 수천억 원의 그런 이 특수활동비를 사실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그런데 과연
최경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최경환 기재부 장관에게만 갔을까? 상당히 많은 여야 사실 의원들 혹은 또 다른 곳에 이게 갔을 테고 명단이 있다면 그 명단 장부에 최경환이라고만 써져 있을까?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사실은 의혹이 더 제기돼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것도 역시 선택적으로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필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됨으로써 홍준표 대표가 사실 굉장히 모호해요. 야당 대표가 자기의 자기의 당의 의원이 지금 연루됐는데 더군다나 대통령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원으로 지금 적시가 됐는데 보호해 줄 생각은커녕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박의 자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수라고도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고. 그래서 이것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서영훈 소장님. 네, 오늘 이종근 실장님하고 여러모로 입장이 비슷한데, 야당으로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땐 여당한테 많이 갔을 것 같은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를 넘어서 친박계 의원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그 실마리가 나왔는데 정치권의 판도라 상자가 드디어 열리는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현수, 이병기 전 국정원 기조실장, 예산을 담당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기조실장과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특히 최경환 의원은 친박 실세 의원으로 국정원의 예산안을 수립하는 경제부총리였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최경환 의원은 현금을 007 가방에 넣어서 전달했기 때문에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할보가 아니라 더한 걸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강력하게 부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들의 진술, 금전 출납부 이런 증거를 통해서 최경환 의원을 압박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문제는 최경환 의원만 받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현수 리스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떨고 있는지. 나 지금 떨고 있니? 그거 옛날 드라마예요, 그거는. 많이 연습했는데, 대기실에서. 글쎄, 지금 대기실에서 연습한 것보다 못하네. 모래시계에 나온 건데 좀 쑥스럽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종근 실장님도 그 말씀하시고 서영훈 소장님도 좀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특수활동비 문제가 되게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이 법무부에 특수활동비 105억 정도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상납이다. 의혹 밝혀져야 된다. 청문회 열자. 권선동 의원 지금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 대표가 이 법무부와 그다음에 검찰 간에 오가는 돈을 이야기했다면 상당히 근거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검사 출신이고 또 모래시계로 그렇게 유명해지신 분이니까. 오늘 그 옛날 드라마가 자꾸 나오네. 그렇죠. 그런데 자. 이것이 상납이다. 이것도 상납이다? 이것이야말로 상납이다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 법무부와 검찰이 있으면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자기가 받은 법무부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거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다시 법무부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는 뭐죠?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요. 검찰총장의 이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받아서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인사를 결정을 해요. 그렇다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에게 검찰이 돈을 건넸다면 그거야말로 공공연한 상납이거든요. 첫 번째, 이건 정말로 이 청문회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런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이것만 그랬겠느냐는 거죠. 최근에 어찌됐든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실에서 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전 주무관이 오늘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물론 그때도 돈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돈 얘기는 사실 가려졌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죠. 당시에도 자기가 주무관으로 가자마자 바로 청와대에 이 행정관하고 비서관한테 돈을 갖다 줘라 해서 돈을 전달한 적이 있다. 그게 또 특수활동비거든요. 국무총리실에 있는 돈을 이제 청와대로 지금 상납하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다 까야 돼요. 다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수활동비 받는 모든 것들에서 청와대로 상납하는 구조, 국무총리로 상납하는 구조, 이 구조들이
마치 용돈처럼 쓰였거든요. 다 행정관 비서관이. 그렇다면 어느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된 건가. 이것도 낱낱이 다 공개를 해서 뭐 서로 상쇄를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지 되는 문제 아닙니까? 구조를 바꾸려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구조를 바꾸죠.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의 한 표입니다. 네. 최영호 소장. 여러분은 지금 이종근 실장님과 홍준표 대표의 환상의 콤비가 보여주는 물타기 신공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뭐 특활비도 특활비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검찰이 법무부에 지원한 수사비 지원 업무 추진비 성격의 특활비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참모들에게 격려용 떡값으로 사용한 특활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업무 추진비 성격으로 변질된 특활비도 그 오남용이 문제가 되므로 이 특활비 자체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문제가 시정돼야 되겠지만 사실상 더 큰 문제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실리프팅 등 비선 진료 의료비라든가 의상실 옷값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진 않았는가에 대한 것을 밝혀야 되고 더 문제는 것은 청와대가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특정인의 당선과 낙선을 목적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쓰였다면 이것은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구별해야 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딱 됐네요.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하는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오늘 오후에 눈까지 내린다는 소식이 있는데 자, 차들 얼마나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연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교통량도 많은 편이고요. 그만큼 정체 구간도 긴 편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사고 구간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성산은프 부근 하위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 구간 밀리지는 않지만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 홍제림프부터 홍지문 터널, 다시 마장림프부터 이 내부순환로 내려서는데 정체가 되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는 정릉램프 이전, 기름램프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연희램프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탄천 1교까지 조금 긴 구간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이어지는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 동쪽으로 교통량이 조금 더 많은 편인데요. 일단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이후로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강 서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잠실권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후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도 시속 30km 미만으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또 붙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일본에 어떻게 완패를 당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 결승전 열렸거든요. 예. 우리 대표팀이 일본에 0대7로 패했습니다.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투타에서 완전히 제압을 당했는데 우리 타자들이 일본의 선발 이 다구치 가즈토 선수를 공략하지 못했고요. 예. 안타가 단 3개에 그칠 정도로 이 빈 공에 허덕였습니다. 이 반면에 우리 대표팀 마운드에서는 이 선발 박세웅 선수 포함해서 7명이 등판했는데 이 볼넷 8개 주고 안타는 11개를 얻어맞으면서 무너졌습니다. 예선전의 소리가 일본의 연장 10회에 7대8로 한 점 차로 지면서 통쾌한 서력전을 기대했는데
기대에 완전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장 10회까지 가서 처음에는 7대8 정말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예. 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걸 인정해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야구 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대목이거든요. 예. 보통 이 한국하고 일본 야구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이 타격에서는 우리가 파워에서 앞서고 일본은 기술에서 앞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또 이 투수들은 뭐 이 스피드는 차이가 없는데 일본 투수들이 우리보다 좀 제구력에서 앞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아주 디테일한 이 수비와 주루에서 우리가 좀 앞선다고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표팀 간의 전력을 보면은 2015년에 프리미어 12 결승전에서 우리가 일본을 꺾고 우승했고요. 이 WBC에서도 여러 차례 일본을 이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 대표팀 간의 경기를 보면은 우리가 일본에 크게 뒤진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단 한 가지 아직까지도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투수들의 제구력이거든요. 이게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라이크를 맞을까봐 이 마음 놓고 던지지 못하면서 이 볼카운트 싸움에서 밀렸는데 일본 투수들은 위기 때마다 오히려 이 던지고 싶은 공을 제대로 던지면서 한국 타선을 농락한 것이 어제 경기에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뭐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면이 어제 두드러졌습니다. 예. 참 어쨌든 좀 씁쓸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프로축구는 어제 K리그 클래식이 막을 내렸는데 수원 삼성이 극적으로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을 따냈죠. 예, 어제 이 K리그 클래식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 수원 삼성이 전북 현대에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자, 어제 승리로 이 수원이 울산을 따돌리고 3위 자리 차지하면서 이 내년에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고요. 자, 울산은 FA컵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FA컵에서 우승하게 되면 울산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올 시즌 이 K리그 클래식에서 수원의 조나단 선수가 22골로 득점왕, 포항의 손준호 선수가 어시스트 13개로 도움왕을 차지했고요. K리그를 막을 내렸는데 이 K리그 1부 리그 클래식하고 2부 리그 챌린지 승격팀과 강등팀을 가리는 승강 플레이오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동국 선수는 올 시즌의 골과 관련한 기록 모두 다 새로 쓰는 것 같아요. 어제 9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 기록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동국 선수 어제 이 수원 삼성전에서 한 골을 추가해서 9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요. 이제 개인 통산 202골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자신이 세울 수 있는 기록은 모두 다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동국 선수 2007년에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로에 입대를 했다가 1년 만에 방출당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K리그 성남 1화로 복귀했는데 이 성남에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동국은 끝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를 맞았고요. 은퇴 직전까지 갔는데 이때 이제 이 손을 내민 게 이 최강희 감독이었거든요. 최강희 감독 만나면서 전북에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예. 올해 이동국 선수는 200골 기록했고 또 공교롭게도 최강희 감독이 올 시즌에 K리그 최초로 단일팀 통산 200승을 기록했는데 이동국 선수가 역시 이제 최강희 감독 200승의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감독과 선수도 궁합이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최강희 감독, 이동국 선수 K리그 최고의 궁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뭐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선수들 좋은 성적을 올릴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어제 이제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이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가 막을 내렸거든요. 이 대표팀이 남자 5000m 계주에서 우승을 했고요. 최민정 선수가 여자 1000m하고 1500m를 석권하면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자, 이 어제 4차 대회가 끝나면서 올림픽 전에 열리는 월드컵이 마무리가 됐는데,
1차 대회에서 4차 대회까지 걸린 금메달 32개 중에서 우리 선수들이 무려 15개를 휩쓸었습니다. 이제 때문에,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예. 이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도 월드컵 2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8시즌 연속 세계 랭킹 1위 차지했던 라트비아의 두크루스 선수를 제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은설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 이게 그림에 떠오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던데 왜 그런 거예요? 예,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규모 3.6의 여진이 발생해서 뭐 58회 정도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이런 지진이 계속되면 이런 자연재난, 천재지변이죠. 그러면 인명피해나 물적, 재산피해에 대해서 생계비 명목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이라는 건데 이게 기준이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명피해 지원금 기준은 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했을 때 내지는 뭐 장애 7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상일 때 이런 수준의 지원금을 준다는 건데 1인당 1,000만 원, 가구원은 1인당 500만 원 정도 주는데 이 지원금을 받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장애 7급 이상을 예로 든 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보면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됐을 때 그리고 두 개의 청력이 떨어져서 40cm 이상 거리에서도 말소리가 안 들릴 때, 뭐 신경계통 기능이나 정신 기능에 장애가 남아서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할 때, 그리고 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뭐 이런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기준이 높네요. 지원금을 받기 어렵고 실제로 지난해 뭐 사상 최대 지진이었죠. 경주 지진 때 당시 부상자가 꽤 이제 입원했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던 분들이 20여 명 됐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 주택 피해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어느 정도 어떤가요? 이번에 뭐 필로티 건물 자체가 되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몇몇 건물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주택 파손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파손 정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주택 안전진단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막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각종 보험으로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뭐 특약 가입 안 돼 있으면 뭐 다 힘들잖아요. 지금 풍수해 보험 외에는 이 지진에 대한 보험을 보장으로 기본적으로 해주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험 피해를 이번에 지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상받기라는 건 이제 특별재난구역이 지정이 되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뭐 난망한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아유, 근데 이제 진짜 집 다 부서진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LH공사에서 뭐 임대주택을 내준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주택이라는 게 뭐 뚝딱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 힘든 거죠. 그리고 화제를 좀 바꿔보죠. 요즘 이른바 평창 롱패딩 인기라고 그러죠. 롱패딩이라는 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발목까지 내려오는 패딩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운동선수들 중에 벤치워머들 벤치를 지키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체온 보호하려고 입었던 거라서 벤치 파카로 불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평창 올림픽을 기념해서 지난달 30일부터 이건 공식 그 라이선스가 있는 겁니다. 물론 롱패딩은 다 많긴 하겠지만 이 3만 장이 모 백화점을 중심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뜨뜻미지근하다가 엄청나게 잘 팔리면서 이른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선 제2의 제3의 등골 브레이커다 이런 얘기까지가 있습니다. 아니 9시부터 파는데 아침 9시부터 파는데 새벽 2시 반에 나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산다는 거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표는 안 팔린다며요. 예? 그렇죠. 이게 근데 중요한 패딩만 인기인 게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아니 이제 패딩에서 시작해서 예. 올림픽 표로 이제 확산이 되겠죠. 이제 뭐 평창 예매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심지어 이걸 먼저 확보하려고 줄 세치겠다라고 해서 싸움까지 나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이게 실화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엔 잘 안 팔렸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200-300장 정도밖에 안 팔려가지고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했었는데 입소문도 좀 나고 지난 4일이 기점이었다고 해요. 평창 드림 콘서트에서 이제 가수 선미 씨하고 EXID의 한이가 이 평창 패딩, 공식 패딩을 입고 오면서 대박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장 중에 2만 3천 장이 팔렸고 나머지 7천 장도 어디에 있느냐로 이건 각종 문의가 있으면서 추가 생산 요구를 막 하고 있는데 그 해당 백화점에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하고요. 이게 일반적인 제품 뭐 좋은 롱패딩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상 하는데 이건 거의 반값 수준이라고 하니까 한파까지 몰아닥치고 그리고 보통 그 교수님도 만약에 학교에서 내지는 회사에서 옷을 준다고 하는데 회사 이름 적혀 있으면 좀 안 사게 되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평창 올림픽이라고 왜 그렇게 저 예단을 하세요? 아닌가요? 농담이에요. 아니 물론 이제 교수님도 하지장이 기시니까 이 롱패딩을 입으실만 한데 예. 이게 만약에 평창 올림픽이라고 써있으면 만약에 평창 올림픽 끝나면 좀 입기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걸 안에만 써놓고 밖에는 패션 커넥티드 하나된 열정이라는 그런 슬로건 평창 올림픽 슬로건만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올림픽 끝나고도 또 입을 수 있겠네 이런 디자인도 어필을 하면서 상당히 인기다라고 합니다. 이거 비싸죠? 지금 이 공식 패딩은 14만 9천 원인데 예. 이게 보통은 뭐 명품 같은 건 100만 원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30만 원 이상 한다라고 해요. 보통 이런 거위털, 오리털 그래요?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뭐 북쪽의 얼굴 뭐 이런 거에서 등골 브레이커였잖아요. 지금은 이 롱패딩이 중고생들이 전부 교복 위에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자, 이 담배 또 해야 되는데. 이거 전 안 넣고 싶었는데. 예, 저도 근데 어쨌든 관련형 전자담배, 예? 아이 뭐 어쩌고 하는 거. 이게 출시 7개월 만에 7천만 갑이 팔렸다 그러네요. 누가 피는 걸까요? 예. 물론. 이 I.점점점이 지난 4월에 한국 필름 오리스에서 출시를 했는데 첫 달에 판매됐던 게 뭐 한 140만 갑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BAT 코리아에서 글점점 같은 제품을 내놓으면서 8월부터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무려 2,070만 갑, 6개월 만에 판매량이 15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간 합계 그 판매량을 보면 7,190만 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 오른다라는 뭐 얘기가 있었잖아요. 세금이 지금 오르게 되니까 그래서 사재기하는 분이 그렇게 많다라고 해서 판매가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KT&G에서 오늘부터 같은 관련형 전자담배를 내놓습니다. 오늘부터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 쟁탈전이 더욱더 커지고 이 사람이 보통 안 피시는 분들이 관련형 전자담배가 뭔지 모르는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막힌 비유를 들었습니다. 보통 담배와 이 관련형 전자담배 차이점은 삼겹살과 수육의 차이다. 하나는 찌고 하나는 굽는 거죠. 맞습니다. 신담배라는 거죠. 그거 아주 좋네. 내지는 이게 뭐 고기를 먹어도 수육은 덜 해롭다 이런 사람 좀 느낌 있잖아요. 탄 삼겹살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타르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관련형 전자담배를 많이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그 고기를 쪄먹었지 구워 먹는 거는 그것이 얼마 안 됩니다. 삼겹살 파십니까? 수육 파십니까? 저는 삼겹살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담배는 찐 담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무원들의 부업이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요새 일본에서는 공무원들도 투잡을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공무원법에도 겸업이나 부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 수행에 어떤 그걸 이용해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례적으로 관련 규정까지 바꿔가면서까지 공무원들도 부업하라고 적극 권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라현의 이코바시라는 곳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공무원들에게 부업하는 걸 허용을 했고요. 재직 3년 이상만 했으면 업무상 이해상 충무가 없으면 아무거나 하라는 거고요. 그동안은 무료 봉사만 하게 했어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까 봉사해야지라고 했는데 뭐 많이 하겠어요. 피곤한데.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도 부업 삼아서 많이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하고 좀 약간의 반대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데 부족하죠. 일본은 인구가 많이 줄면서 일자리는 넘치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특히 농촌 지역이 뭐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손이 부족한데 이런 농촌 지역의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공무원들 중에서도 축구 잘하고 축구 열심히 하는 축구 코치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강의도 하고 어린이 대상 강의도 하고요. 아주 극히 적은 뭐 보수를 받다 하더라도 예. 그게 그렇게 한다는 거. 그동안 일본 사회에서는 일종의 이런 부업 겸업은 금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종신고용이 일본의 대표적인 뭐 그렇죠. 상징하는 용어였잖아요. 그런데 예. 최근에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늘고 대신 일자리는 많아지면서 일본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민간 기업들 중에서는 부업 겸업 금지한 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아예 구닥다리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일본의 문화라고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일본 닛산 자동차에서 그 무자격자가 무려 38년 동안 자동차 안전검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아니, 이거 이분 정년 퇴직하셨겠네. 신입사원 때부터 하셨나 봐요. 예. 일본 하면 이제 모노즈크리 장인 정신 정말 품질을 믿을 수 있었는데 이미 일본 닛산 자동차의 무자격자가 안전검사했다는 소식은 뭐 몇 달 전부터 나왔는데 그 기간이 이번 또 처음 나온 거죠. 1979년부터 38년간 예. 아주 오랜 기간 해왔다. 이유는 원가 절감 때문이었는데 일본 제조업에 약간의 흠집이 나는 일인 거죠. 알면서도 했다 이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이유는 검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예. 1990년대부터 이런 무자격자가 뭐 거의 일상화됐고 신차 출고 전에 페달 보고 브레이크 보고 이 안전 검사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솔직히 전문가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자격 의료 사업자들도 많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자격자가 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 자동차에 대한 어떤 신뢰를 금가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후에 눈 소식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